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 일부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스킵하면서 그 세미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글로벌 엣지 플랫폼을 활용한 제로 트러스트 클라우드 보안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보안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관련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공격자와 방어자를 얘기할 때 창과 방패 또는 칼과 방패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방패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이 공격자가 어떠한 칼, 어떠한 총 또는 어떠한 방식의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그 방패를 이용을 해서 그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 세션에서는 이 방어자의 입장에서 공격자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칼과 창을 바꿔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적절히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컨텐츠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에서도 그 변화하는 IT 환경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셨고,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런 변화하는 IT 환경에 맞추어서 발생했던 어떤 실제 공격 사례를 가지고 어떠한 부분이 문제점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했을 때 이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는 일단 공격이 발생했던 어떤 보안 사고의 통계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그 3분기의 정보인데요. 그러니까 9월 7, 8, 9. 그래서 보시면은 그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점점 연도가 바뀌어가면서 그 보안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보안 의식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안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칼과 방패 또는 창과 방패의 그 이론에 대입을 하게 되면, 공격자는 기존에 그 나무로 된 창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서 우리는 나무로 된 방패로 대응을 했었는데, 혹시나 공격자가 청동이나 철과 같은 다른 방식의 칼과 창으로 바꿔서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무로 된 방패로 대응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한 예가 몇 년 전에 최근에 발생했던 한 보안업체에서 발생했던 그 보안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그 보안 솔루션이기도 하고요. 이 패스워드를 통합 관리해주는 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업체에서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AWS의 인프라를 사용해서 고객의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소스 코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S3의 이제 다양한 백업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원격 근무가 증가하면서 한 시니어 엔지니어가 그 본인의 집에서 본인의 그 개인 PC를 이용해서 회사의 리소스에 접근을 하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 본인의 그 PC에 개인 PC에 어떤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접속을 했다가 이 악성 코드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접속 정보, 시크릿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서 결국은 공격자가 이 정보를 이용해서 S3에 접속해서 고객의 정보를 탈취해 갔던 매우 심각한 이런 보안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제 타겟형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때 사용했던 방식은 아마도 우리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일단 홈 PC 그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을 이용해서 시니어 엔지니어의 어떤 개인 정보를 알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홈 PC에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 패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어떤 취약성을 이용해서
일종의 스니핑 프로그램인 이제 키로거를 설치를 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그 시니어 엔지니어는 이제 그 정보를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AWS에 접속을 했다가 이제 시크릿 정보가 노출이 되는 이런 사고였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살펴볼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개인 PC, 회사의 자산이 아닌 개인 PC를 이용해서 어떤 회사의 리소스에 접속을 했다라는 부분이 일단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PC에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패치가 안 된 취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의 리소스에 접속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키로거라는 어떤 악성 코드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자는 그 시니어 엔지니어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아마 뭐 안티바이러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임시로 껐다거나 아니면 뭐 탐지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설치됐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탐지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엔지니어가 집에 있는 개인 PC를 사용해서 접속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사고는 사실상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이 보안 환경 이런 이슈들이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을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환경의 변화. 자, IT 환경의 공격자가 공격 방식을 바꿔가는 것도 결국은 그 칼과 창을 바꿔가는 거지만 IT 환경의 변화 역시도 그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초기의 IT 환경은 굉장히 심플한 그냥 단순하게 사무실 내부에 방화벽 한 대만 두고 했다면은 지금의 그 현재와 앞으로의 그 IT 환경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공격의 방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또 새로운 보안 솔루션, 뭐 샌드박스라든지 NG파이어라든지 URL 필터링이라든지 새로운 보안 솔루션들을 계속 스택해서 설치를 하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내부의 오피스 환경은 모든 그 리소스들은 내부의 그 환경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끼리는 서로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그 신뢰할 수 있는 존재다. 이제 이러한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스의 사용률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이제는 고객의 리소스가 더 이상 어떤 특정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지 않고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런 사스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재 우리 환경에서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는 그 대부분의 리소스들이 인터넷에 있다 보니까 회사의 관문에 상당한 많은 과부하가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화상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뭐 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접속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어떤 회사의 리소스들이 또 퍼블릭 클라우드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리소스들, 네트워크 트래픽이 또 유발이 되고, 최근에 그리고 대부분의 그 트래픽 거의 90% 정도가 이제는 암호화된 트래픽입니다. 더 이상 플레인 텍스트 트래픽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그 네트워크 장비에서는 이제 트래픽에 대한 복호화, 암호화를 해야 하는 이런 부담도 역시 발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격 환경에서 사스 통제 안 됨. 자, 이렇게 썼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무실에서만 그 업무를 하지 않고 이제 원격지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도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트래픽이 그 사무실의 오피스 네트워크를 통과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사스에 접속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회사 정책상 뭐 VPN을 연결한 다음에 반드시 접속해라라는 것들도 있지만 강제상이 아니다 보니 외부에서는 그냥 다이렉트로 그 퍼블릭 클라우드나 사스에 접속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격 환경에서 만약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가 컨트롤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환경에서 어떤 아까의 방금 설명드린 예처럼 악성 코드가 설치가 돼서 침해가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공격자가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고객의 자산이 위치해 있는 SaaS나 퍼블릭 클라우드의 다이렉트로 접속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의 우리가 원격에서 근무를 할 때는 이제 VPN을 사용하는데 VPN 이제 Virtual Private Network 아닙니까? 그래서 VPN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기반 그 통제이기 때문에 어떤 세밀한 ACL이 불가능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기업에서는 VPN 설치한 다음에 또 별도의 방화벽을 또 두어서 그 액세스 컨트롤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한번 VPN으로 접속을 하면 모든 그 네트워크의 모든 자산들이 그 보이게 되죠. 물론 특정 리소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핑이 되기 때문에 리소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아마 지금 계신 여러분들의 그 IT 환경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그 핫한 우리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과연 이 제로 트러스트가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면 사실 뭐 최근에 핫해진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 보안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제로데이라는 말에 굉장히 익숙해 있으시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제로데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보안 패치가 발생하기 전에 그 어떤 보안의 익스플로이트 코드나 취약성이 공개되기 전에 먼저 벤더를 통해서 보안 패치가 이루어지고 뭐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공격 코드가 공개되는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데 이제 반대로 그 보안 패치가 제공되기 전에 공격 코드가 먼저 공개가 되는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로데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로 트러스트는 여기서 말하는 제로라는 말은 그 no, never의 의미가 되겠고요. 제로데이는 이제 충분한 시간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격자가 기존에는 목검을 사용해서 공격을 하다가 이 창을 어떤 그 철이나 청동으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우리 대응하는 입장에서도 역시 적절하게 그 청동과 철로 된 그 창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방패를 도입해야 될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제로 트러스트가 바로 그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IT 보안 벤더들이 다 제로 트러스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그 원칙, 원리를 자사의 솔루션에 모두 다 적용을 하고 있고 본인들의 회사가 바로 제로 트러스트 회사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이 이제 나온지는 사실 2010년도에 나왔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9년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이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SaaS의 사용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역시 클라우드 사용이 역시 많이 증가를 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공격 표면, 어택 서피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공격 표면이 증가한 것이 그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5가지 정도를 적었는데 사실 뭐 보안하시는 분은 최소 권한의 원칙은 어떠한 보안 서적을 보더라도 예전부터 쭉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킵을 하고요. 주로는 이제 이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언급된 부분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어떤 핵심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기존에는 단순하게 ID 패스워드 또는 뭐 MFA로 인증을 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식별 및 검증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디바이스 포스처를 통해서 디바이스의 상태를 체크를 해서 허용할지 거부할지에 대한 정책을 적용하는 기능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방화벽에서도 이제 deny by defaul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모든 그 프로세스에서 어떤 신뢰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 사무실에서 명찰을 달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직원이다라는 어떤 묵시적인 신뢰가 있었지만 제로트러스트에서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기본적으로 거부한다라는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밖에 나가서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언급하는 그런 벤더들이 좀 많이 있는데 기존의 어떤 또 평면 이동, 한 리소스가 해킹을 당하고 나서 다른 리소스로 그 범위 피해가 늘어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역시 좀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 인증 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한 번 인증, 이를테면 이제 VPN으로 한 번 인증을 하면은 다른 시스템에 들어갈 때 추가적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인증을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걸 이제 추가적인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유저들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더 중요한 의미는 한 번 인증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상태 체크를 해서 무언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그 기존의 인증을 차단할 수 있다. 또는 홀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VPN을 접속을 할 때 그 요건 중에 디바이스에 어떤 특정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인증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인증을 성공한 후에 또 지속적으로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관리자 또는 공격자가 임의로 특정 안티바이러스의 실시간 감시를 만약에 오프를 했다라고 하면 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인증을 취소를 하고 세션을 끊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지속적인 인증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네트워크 디자인 또는 시스템 디자인을 하실 때는 이 두 가지의 그 조건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우리 사무실 내부와 또는 외부에서 접속할 때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디자인을 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내부의 특정 리소스 또는 내부의 특정 사용자가 이미 감염이 되었다라는 전제하에 그 아키텍처를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의 이제 기본 원칙이 되겠고요. 자, 앞에서 제로 트러스트로 검색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벤더들이 서로 자기들은 지금 제로 트러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 자체가 어떤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벤더들마다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그 어떤 가트너에서 제시한 제로 트러스트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그 서비스 솔루션을 디자인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가트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SESE 또는 SSE에 대한 설명 부분인데 저희 회사에서는 제로 트러스트의 그 프린시플을 기반으로 해서 SESE 내부에 있는 SESE는 네트워크 기반의 SD-WAN 플러스 시큐리티 기반의 SSE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SES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보안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SSE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SSE의 또 핵심적인 기능은 CASB 그리고 GTNA, SWG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라고 가트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트너에서 또 하나 또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자 SSE만 보면은 지금 세 가지 솔루션이 들어가 있어요. CASB, GTNA, SWG. 그래서 각각 이 솔루션들을 잘하는 회사가 있겠죠. 이를테면 뭐 엔지파이어는 뭐 팔로알토가 잘하고 뭐 안티바이러스는 뭐 B 회사가 잘하고 등등등 있겠는데 각각의 회사의 각각의 그 기능에 대해서 서로 다른 벤더를 사용하지 말고 SSE의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한 단일 벤더를 사용하라라고 가트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취할 수 있는 장점은 어떤 중복 체크로 인한 그러니까 트래픽이 한번 통과할 때마다 매번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트래픽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정책에 따라서 특정한 기능만 체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성능을 좀 기대할 수 있고요. 역시 어떤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이게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벤더를 컨택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가 있고,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관리자 측면에서는 어떤 일관된 그 가시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단일 벤더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SE 플랫폼을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제 세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쉽게 얘기해서 SS 플랫폼을 도입한다라는 것은 유저의 단말에 에이전트 하나만 설치하면 끝나요. 어떠한 어플라이언스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오피스 네트워크의 어떤 일체의 네트워크 보안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틀넥이 일단 사라지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예로 들었던 홈 PC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접속을 할 때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었죠.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됐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데 이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모든 트래픽이 SSE 플랫폼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SS 플랫폼에서 지정한 어떤 보안 규칙에 따라서 체크를 하게 되고, 통과를 된 트래픽만 이제 해당하는 목적지로 이제 패킷이 포워딩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업로드 다운되는 트래픽에 대한 실시간 트래픽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유저가 자기의 디바이스에서 안티바이러스를 설치하지 않았고, 또는 뭐 실시간 감시를 껐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기반으로 안티바이러스 또는 악성 코드를 탐지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보안 정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이든 오피스 내부이든 동일하게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 에이전트가 이제 GTN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GTNA는 VPN과 달리 VPN은 우리가 네트워크 기반의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GTN은 어플리케이션 기반 접근 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세밀한 접근 제어가 가능해요.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S 플랫폼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안티마리오, 안티바이러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트래픽이 SS 플랫폼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반으로 모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되는 트래픽에 대한 악성 코드, 악성 파일을 탐지 차단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 디바이스에서 안티바이러스가 설치가 됐냐 안 됐냐, 또는 이게 실시간 탐지가 켜져 있냐 꺼져 있냐, 이런 걸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SS 플랫폼 자체는 이제 스레드 인텔리전스하고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IP 레퓨테이션 정보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격자에 대한 공격 IP, 즉 CNC IP에 대한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저의 디바이스가 어떤 CNC로 접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이제 이런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과 SAS에 대한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특정 유저 그룹별로 어떤 메신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메신저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웹메일의 특정 기능을 제어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SWG의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URL 필터 기능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접근을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업무 시간 중에는 비즈니스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이트,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이 카테고리에는 역시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리스키한 뭐 스팸이나 피싱 사이트에 대한 차단, 뭐 이런 것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LP 기능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파일 타입에 대한 업로드, 다운로드 제어, 또는 특정 어떤 스트링이 들어간 파일에 대한 제어, 이제 이런 DLP에 대한 기능들도 있어서 만약에 어떤 뭐 회사에 대한 내부 정보를 유출하려고 하는 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네트워크 기반으로 탐지 차단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저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접속 기록이 다 남습니다. 즉 어떤 이벤트에 탐지되거나 차단된 것뿐만이 아니라 허용된 트래픽에 대한 모든 정보들도 다 기록에 남겨요. 그리고 관리자는 이 정보를 최소 한 달 동안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SIM으로 전송하는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SIM을 갖고 있으면 SIM을 통해서도 물론 이벤트를 계속 저장하고 또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보안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회하는 이런 기능들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제가 그 GTNA를 말씀드렸는데 GTNA가 이제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에 설치하는 작은 에이전트거든요. 그럼 이게 기존의 VPN과 어떤 차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VPN에 하나 접속을 하게 되면 그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모든 리소스가 다 보입니다. 즉 핑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특정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야겠죠. 이를테면 나는 그 연구소 개발자인데 VPN 접속하면 우리 회사의 인사 시스템도 보여요. 물론 내가 인사팀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몰라서 접속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게 되면 인사팀 직원들만 접속해야 되는 시스템에 접속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VPN의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GTNA는 접속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리소스별로 보여지게 돼요. 이를테면은 이제 그림에 그 예로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호텔에 가면 카드키를 받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층을 이제 누르게 되는데 어떤 호텔은 내가 몇 층에 있는지 관계없이 모든 층을 다 누를 수가 있는 호텔이 있고 어떤 호텔은 내가 만약 7층이다 그러면 7층만 접속할 수 있게 7층만 눌러지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VPN과 GTNA 약간 좀 비슷한 예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GTNA의 어떤 추가적인 기능을 통해서 내가 현재 어떤 접속해 있는 위치라든지 시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리소스가 보이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 호텔의 카드키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재미있는 보안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GTNA를 이용하면 이제 에이전트를 하나 설치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인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집에 있는 개인 PC로는 접속을 할 수 없게 하고 반드시 회사에서 그 지정한 디바이스를 통해서만 접속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인증 기능이 있고요. 뭐 이런 인증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어떤 인증서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UUID를 이용해서 인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바이스 포스처라고 해서 그 디바이스의 여러 가지 조건을 볼 수가 있어요. 뭐 OS 파이어월이 작동하고 있는지, 패치가 지금 최신 버전인지, 특정 위치에 특정 파일이 위치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뭐 조건을 AND로 할 수도 있고 OR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조건에 맞춰서 조건에 충족되어야만 우리 GTNA에서 인증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즉 단순하게 아이디 패스워드만 맞다라고 해서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정한 조건이 맞지 않으면 뭐 특정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해서 패치를 받은 후에만 접속하게 한다든지, 뭐 우리가 이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할 때 그 특정 에이전트를 이제 설치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설치를 하도록 했는데 유저가 밖에 나가서 접속을 했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접속을 끄고 카페에서 이렇게 접속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 SSE 플랫폼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안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always on, 즉 유저가 임의로 그 에이전트를 끄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이런 기능들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 그 어떤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SSE 플랫폼에서는 어떠한 방식을 이용해서 이런 악성 코드에 대응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리스키한 웹사이트, 즉 스팸이라든지 피싱이라든지 또는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는 이런 사이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URL 카테고리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SSE 플랫폼 자체에서 이런 리스키 웹사이트에 대한 또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키에 대한 웹사이트는 아예 접속을 차단하겠다라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안티바이러스, 안티마리오 기능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이런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되는 트래픽뿐만이 아니라 아웃바운드 되는 모든 트래픽을 다 인스펙션 하기 때문에 어떤 페이지에 삽입되는 어떤 특정 악성 코드, 뭐 이런 것들도 역시 탐지 차단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레이한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을 탐지해야 되나 차단해야 되나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RBI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그래서 이 RBI라는 이런 그레이한 경우에는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유저의 단말에서 다이렉트로 접속하지 않고 원격에 있는 브라우저가 대신 접속을 해서 내 브라우저에서는 그 결과만 그 캡처해서 보여주게 하는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RBI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 RBI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건 조금 약간 애매하다, 탐지하기 차단하기도 좀 약간 애매하다라고 하는 이런 그레이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건을 달아서 얘네들은 RBI로 트래픽을 보내서 그 유저가 그 원격의 디바이스에서 브라우징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자라고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유저 또는 특정한 그룹에 대해서 RBI를 활성화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조건인 경우에 이를테면 좀 리스키하다라고 하는 사이트 또는 악성 코드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사이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이런 조건인 경우에는 RBI로 자동으로 리다이렉트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BI를 이용하게 되면 또 조건을 고려해야 되는 게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카피 앤 페이스트를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조건들도 역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뭐 샌드박스를 하면 마치 이제 모든 악성 코드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RBI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나의 디바이스가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에 있는 특정 브라우저가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웹사이트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브라우징이 보여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원격지에서 어떤 그 화면을 캡처를 해서 그 캡처된 정보를 우리가 스트림을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리소스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레이턴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왼쪽에 있는 에이전트가 이제 GTNA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만 온 하시면 이 기능을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관리자는 현재 우리의 그 조직에서 어떠한 트래픽이 지금 유발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필요한 핵심 기능만 넣어놨기 때문에 IT 관리자를 하더라도 10분만 그냥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트래픽 현황 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저들이 어떠한 종류의 어떤 카테고리의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고 트래픽이 어느 정도 유발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유저가 접속을 했는지 이제 이런 정보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특정 유저를 선택하면 이 유저가 뭐 지난 24시간 동안 어떤 사이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는지 이제 이런 정보들도 보실 수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기반으로 안티바이러스, 안티마리어 기능을 온 할 거냐, 오프 할 것이냐, 또는 이 기능을 특정 유저에다 적용할 거냐, 특정 그룹에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특정 그 확장자 또는 특정 파일 타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거냐, 차단할 것이냐, 뭐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챗GPT에 대한 얘기들도 많죠. 그래서 뭐 챗GPT에 대한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기능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그 SSC로 그 이제 에이전트를 설치하시게 되면 내 단말과 SS 플랫폼과는 1:1 터널링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트래픽이 SS 플랫폼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데이터 센터에 특정한 어떤 서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서버들 사설 IP로 운영이 되고 있다. 자, 그럴 때 이러한 환경에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서버의 에이전트를 또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SS 플랫폼과 각 서버들과는 또 그 터널링을 구성이 돼서 이제 중간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서버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각각의 서버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고 별도의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방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외주 업체가 있고 외주 업체들이 우리 시스템의 어떤 특정한 영역을 접속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뭐 굉장히 이상한 OS를 사용해서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는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긴급하게 어떤 주말에 외부에 나갔다가 또 접속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에이전트 리스, 즉 에이전트 없이 접속할 수 있는 그 앱 런처의 방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을 이제 하게 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접속할 수 있는 리소스만 딱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클릭해서 접속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살펴봤던 어떤 특정 업체의 보안 사고 예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SS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면 과연 이러한 공격을 어떻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이슈는 개인의 PC를 이용해서 회사의 리소스에 접속한 거였어요. 근데 하지만 SS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GTNA 에이전트가 설치된, 그리고 단순하게 에이전트가 설치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어프루브를 미리 사전에 허용을 한 디바이스에서만 회사의 리소스에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겠고요. 또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IAM으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또 접속하는 소스 IP 같은 것들도 통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SS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어떤 특정한 IP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IP를 가지고 제한 설정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디바이스 포스처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포스처 기능을 통해서 만약에 디바이스가 취약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특정 사이트로 리다이렉트를 해서 패치를 적용한 후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약한, 관리자가 미리 지정한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그 취약한 디바이스로는 회사의 리소스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격지에서 근무를 할 때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경고나 차단이 전혀 없었다. 역시 SS 플랫폼에서는 모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되는 트래픽에 대한 인스펙션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악성 코드, 악성 파일에 대한 프로텍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원인 파악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SSE는 모든 탐지 차단된 것뿐만이 아니라 얼라우된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도 다 로고를 남깁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지난 한 달 동안의 로고를 여러 가지 필터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노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를 통해서 역추적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플랫폼 도입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을 좀 서머리를 하게 되면요. 일단은 내가 속해 있는 조직 또는 오피스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안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에이전트만 하나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본사든 그 지사든 또는 내가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든 관계없이 동일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위치와 관계없이 또는 국가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가능하다. 즉 탐지 차단된 트래픽뿐만이 아니라 얼라우된 트래픽에 대해서도 모두 다 로고를 남기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가 지금 내부적으로 이 내부 네트워크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관리자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보안 장비에 접속해서 다 볼 필요 없이 단일한 이 대시보드 콘솔에서 모든 보안 설정을 적용할 수 있고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위해서 고급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 장비를 내가 운영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또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리자에게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컴플라이언스겠죠. 그래서 여러 PCI-DSS라든지 ISMS라든지 이런 인증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요구 조건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 조건을 다 만족하도록 디자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보안 장비를 설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단지 에이전트만 하나 설치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고객 입장에서는 벤더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A사의 에이전트 설치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에이전트만 다른 걸로 변경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낙이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낙을 통해서 그냥 에이전트만 변경하시면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역시 부가적으로 자산 관리, 즉 에셋 매니지먼트의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GTNA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떠한 디바이스들이 현재 접속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디바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접속을 허용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제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이제 창과 방패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격자가 이렇게 창을 계속 바꿔가게 되면 아예 그냥 처음에 목검을 방어할 수 있는 나무로 된 방패 하지 말고 청동이나 철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방패 말고 총알까지 막을 수 있는 티타늄 방패를 딱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관리자 입장에서 역시 비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감수를 해야겠죠. 또는 이게 무게가 또 무거울 수도 있고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자의 공격 방식, 공격 양식에 따라서 방어자들도 적절한 방패를 사용하는 것만이 앞에서 제가 통계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보안 사고를 줄이고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플랫폼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 ionCloud.com에 접속을 하시면 또 많은 추가적인 정보들을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약간 오버했는데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